슬픈 화영식. 2022년 11월에 부산은 유난히 일찍 어두워졌다. 해운대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파트 유리창을 흔들던 그 밤, 부산 해운대경찰서 112 상황실은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형광등 아래 나처럼 밝았다. 당직 형사 이재훈은 세 번째 종이컵 커피를 손에 쥔 채 사건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미결 사건 파일이 3개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식어버린 편의점 도시락이 뚜껑도 열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이재훈은 15년을 형사로 살았다. 이 도시의 밤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삼키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화가 울린 것은 밤 11시 48분이었다. 친구가 하루째 연락이 안 됩니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울음은 없었다. 이재훈은 펜을 집어들었다. 울지 않는 신고자를 그는 더 주의 깊게 듣는 편이었다. 울음은 감정이 넘칠 때 나오는 것이고 울지 않는다는 건 그 감정이 이미 공포로 굳어버렸다는 뜻이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연이요. 친구는 강서윤인데요. 47살이고 해운대 아이파크에 살아요. 어제 밤에 같이 술 마시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히고 카드도 안 쓰고 있어요. 이상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훈은 잠시 멈췄다. 하루라는 건 실종 신고 접수 기준으로 보면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성인 여성이 연락을 끊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넘는다. 자의적 잠적, 새로운 만남, 단순한 배터리 방전. 그러나 박지연의 목소리에는 그런 단순한 가능성을 이미 혼자서 전부 지워본 사람의 결기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은 친구를 찾으러 경찰서에 오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뜻이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됐을 때가 언제예요? 어제 새벽 1시쯤요. 같이 광안리 와인바에서 마시다가 헤어졌는데 택시 타고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탄다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엘리베이터. 이재훈의 펜이 그 단어 아래에 선을 그었다. 의식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집에 같이 사는 분은요? 남편이요. 정도은 씨라고. 근데 남편한테 전화하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는 게 뭔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너무 차분했어요. 아내가 하루째 연락 안 되는데 너무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했어요. 이재훈은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미 식어서 쓴맛만 남아있었다. 그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파트너 형사 김수철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수철이 헤드셋을 벗고 이쪽을 바라봤다. 박지연의 진술은 구체적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만난 시각, 장소, 마신 술의 종류, 헤어지던 순간의 서윤의 표정까지. 이재훈은 15년 동안 수백 명의 신고자를 만나왔고 허위 신고와 진짜 공포를 구분하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었다. 지금 전화기 너머의 박지연은 꾸미는 것이 없었다. 그냥 무서웠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무서웠다. 강서윤 씨 아파트 동호수 알고 계세요? 해운대 아이파크 B동 1503호요. 이재훈은 일어섰다. 도시락은 그대로였다. 커피도 그대로였다. 그는 파일을 집어들지 않았다. 이 사건은 파일로 시작하는 종류가 아닌 것 같았다. 오늘 밤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지연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요. 혼자 계시죠?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네. 움직이지 마시고 연락 기다려주세요. 연락되는 번호 알려주시고요. 전화가 끊긴 뒤 이재훈은 잠시 수화기를 내려다봤다. 김수철이 코트를 집으며 물었다. 가요? 응. 단순 가출 아닐까요? 이재훈은 대답 대신 메모지를 펼쳤다. 엘리베이터. 너무 차분했어요. 그 두 문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출입문 쪽으로 걸었다. 11월의 해운대 바람은 상황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갑게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 밤 이재훈은 아직 알지 못했다. 엘리베이터라는 단어가 이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해운대 아이파크 B동 관리사무소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이재훈과 김수철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당직 관리인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 일을 해온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다. 경찰이 새벽에 찾아오는 일이 처음이 아닌 사람의 얼굴. CCTV 모니터 앞에 앉은 이재훈은 날짜를 전날 새벽으로 돌렸다. 화면은 흑백이었다. 해상도는 나쁘지 않았다. 로비 정면 카메라,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 지하주차장 입구 카메라, 그리고 각층 복도 카메라까지. 이재훈은 먼저 로비 정면 화면을 열었다. 타임코드는 새벽 1시 11분부터 천천히 감았다.
김수철은 그의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다. 새벽 1시 34분. 로비 자동문이 열렸다. 강서윤이었다. 이재우는 화면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재생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눈을 좁혔다. 코트깃을 세운 중년 여성이 로비로 들어서는 장면이 느리게 펼쳐졌다. 걸음은 약간 흔들렸다. 술을 마신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러나 쓰러질 듯한 정도는 아니었다.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에 섰고 버튼을 눌렀다. 핸드백을 고쳐쥐는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특별히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같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강서윤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재우는 즉시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로 화면을 전환했다. 강서윤이 패널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다. 15층이었다. 화면 속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댔다. 핸드백을 품에 안고 눈을 내리깔았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단순히 피곤한 것 같기도 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15층이었다. 강서윤이 걸어나갔다. 복도 카메라로 전환. 15층 복도 끝 1503호 방향으로 걸어가는 강서윤의 뒷모습이 잡혔다. 코트 자락이 흔들렸다. 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현관문 앞에 잠깐 멈춰 섰다가 안으로 사라졌다. 타임코드는 새벽 1시 37분을 가리켰다. 이재우는 거기서 재생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 이후를 봐야 했다. 새벽 2시, 2시 30분, 3시. 15층 복도 카메라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불빛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이재우는 다른 카메라를 확인했다. 로비, 지하주차장 입구, 건물 후면 피상구. 전부 정지 화면처럼 고요했다. 강서윤은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건물에 다른 출구가 있습니까? 이재훈이 관리인에게 물었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다. 비상구 두 곳이 있는데 전부 카메라 달려 있어요. 열리면 경보도 울리고요. 어젯밤에 경보 없었어요. 김수철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지금도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면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강서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을 반복 재생했다. 새벽 1시 36분. 15층. 문이 열리고 여자가 걸어 나온다. 걸음이 느리다. 복도를 따라 1503호 방향으로 가다가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다시. 또 다시. 이재훈은 같은 장면을 3번 돌려봤다. 뭔가 걸렸다. 그는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 영상으로 돌아갔다. 강서윤이 15층 버튼을 누르는 장면. 벽에 등을 기대는 장면. 핸드백을 고쳐쥐는 장면. 문이 열리고 나가는 장면. 핸드백이었다. 강서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부터 핸드백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에서 그녀가 15층 버튼을 누르기 직전 왼손이 핸드백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작이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재생 속도를 낮추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동작이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춘 것인지 아니면 확인한 것인지.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카메라 각도 때문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이재훈은 그 장면에서 재생을 멈춘 채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핸드백 안에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메모지를 꺼냈다. 핸드백 왼손 15층 버튼 전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휴대전화는 어디 있는가? 박지연은 전화기 통화가 끊긴 이후부터 강서윤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했다. 집에 들어가면서 전화를 끄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끄는 것인지. 전화기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인지. 김수철이 먼저 일어서며 말했다.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훈은 메모지를 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관리인이 마스터키를 꺼내들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었다. 문이 열렸다. 이재훈이 마지막으로 올라탔다. 15층을 누르면서 그는 화면 속 강서윤이 같은 버튼을 누르던 순간을 떠올렸다. 몇 시간 전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15층 복도는 조용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해운대 고급 아파트의 복도는 낮은 간접 조명만 켜진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재훈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짧게 울렸다. 김수철은 한 걸음 뒤에서 따라왔고 관리인은 마스터키를 손에 쥔 채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복도 끝 1503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이재훈은 잠깐 멈췄다. 문 아래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기다렸다. 반응이 없었다.
두 번째로 눌렀다. 이번에는 조금 길게.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새벽에 경찰이 찾아와 초인종을 2번 눌렀는데 저 발소리는 너무 느렸다. 이재훈은 그 속도를 머릿속에 기록했다. 문이 열렸다. 정도훈이었다. 52세. 키는 이재훈과 비슷했다. 회색 집안 복장이었는데 구겨진 흔적이 없었다. 잠을 자다 일어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은 면도가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이재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형사를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것이 이재훈의 첫 번째 걸림이었다. 해운대경찰서 강력팀 이재훈 형사입니다. 부인 되시는 강서윤 씨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정도훈은 잠시 이재훈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형사 신분증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재훈의 얼굴로 돌아왔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박지연이 전화기 너머로 설명했던 그 차분함이 바로 이것이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다. 소파 위에 리모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물컵 하나가 있었다. 마신 흔적이 있었다. 이재훈은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후었다. 주방 쪽, 안방 쪽, 베란다 쪽. 자연스러운 시선 이동처럼 보였겠지만 그의 눈은 멈춰야 할 곳에서 정확히 멈추고 있었다. 아내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몰라요. 어제 친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안 들어왔어요. 연락은 해보셨어요? 해봤죠. 안 받더라고요. 언제부터 안 받던가요? 어제 낮부터요.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도훈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모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자세가 단정했다. 이재훈은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지 않았다. 서 있는 쪽을 택했다. 앉으면 같은 높이가 된다. 서 있으면 시선이 내려간다. 사람은 내려다 보이는 시선 앞에서 미세하게 긴장한다. 부부 사이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셨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최근에 다투신 적은요? 부부가 다툼이 없겠어요. 어떤 문제로요? 정도훈의 눈이 잠깐 이재훈의 왼쪽 어깨 너머로 향했다가 돌아왔다. 0.5초 정도의 이동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알아채지 못할 움직임이었다. 별거 아닌 거로요. 이재훈은 더 파고들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주방 조리대 위는 깨끗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다. 그리고 식탁이 보였다. 식탁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직사각형의 검은 물체. 이재훈은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정도훈이 시선으로 그를 따라왔다. 식탁 앞에 선 이재훈은 내려다봤다. 휴대전화였다. 케이스는 연한 베이지색이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전원이 꺼진 것인지 배터리가 나간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재훈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그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채로 물었다. 이게 누구 건가요? 정도훈이 대답하기까지 1초가 걸렸다. 아내 거요. 침묵이 거실에 깔렸다. 김수철이 뒤에서 조용히 수첩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이재훈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베이지색 케이스? 화면 꺼진 채 식탁 위에 단정히 놓인 직사각형. 친구를 만나러 나간 여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다. 그 여자의 남편은 새벽에 형사가 찾아와도 느리고 차분한 발소리로 문을 열었다. 이재훈은 고개를 들어 정도훈을 바라봤다. 요즘 세상에 휴대폰 두고 외출하는 분이 잘 없는데요. 정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재훈의 시선을 받아내면서 입술을 약간 다물었다. 부인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모르쇠도 아니었고 당황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된 침묵이었다. 이재훈은 그 순간 이 사건이 어떤 종류인지 감으로 알았다. 형사생활 15년이 만들어낸 감각이었다. 틀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감각이 크게 틀린 적은 없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들었다. 몇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재훈은 정도훈과 마주 앉았다. 소파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한 거실은 새벽 2시의 정적 속에서 이상하리만치 정돈되어 있었다. 아내가 하루째 연락이 끊긴 집치고는 너무 깔끔했다. 걱정하는 사람은 물건을 만지작거린다. 서랍을 열었다 닫고 소파 쿠션을 뒤집고 이유 없이 부엌을 왔다 갔다 한다. 불안은 반드시 공간에 흔적을 남긴다. 그런데 이 거실에는 그 흔적이 없었다. 물컵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김수철은 주방 쪽 벽에 기대어 수첩을 펼쳤다.
이재훈은 무릎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정도훈은 등을 소파에 기댄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다. 두 분이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8년 됐어요. 아이는요? 없어요. 아내분이 하시는 일은요? 부동산 중개업이요. 해운대 쪽에 사무실 하나 있어요. 이재훈은 받아 적는 척하며 정도훈의 손을 봤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미동도 없었다. 손가락 끝이 창백했다. 방 안이 추운 것인지 아니면 혈액이 말초까지 돌지 않는 것인지 이재훈은 그 손을 기억해뒀다. 아내분 친구 박지연 씨가 신고를 했는데요. 혹시 아시죠? 알죠. 친한 친구예요. 박지연 씨 말로는 어제 새벽에 아내분이 집에 들어가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고. 정도훈의 눈이 테이블 위 물컵으로 향했다가 돌아왔다. 그랬군요. 아내분이 들어오셨을 때 댁에 계셨어요? 있었어요. 몇 시쯤 들어오셨어요?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이재훈은 잠깐 멈췄다. CCTV 타임코드는 새벽 1시 37분이었다. 강서윤이 1503호 현관문 안으로 사라진 시각이. 그런데 정도훈은 2시쯤이라고 했다. 23분의 차이였다. 기억이 부정확한 것일 수도 있었다. 사람의 새벽 시간 기억은 흐릿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재훈은 그 23분을 메모지 한쪽 귀퉁이에 적어뒀다. 들어오셔서 두 분이 대화는 하셨어요? 조금요. 술 마시고 왔으니까 씻고 자라고 했죠. 다투지는 않으셨고요? 아니요. 아내분 기분은 어땠어요? 술이 많이 취하셨던가요? 좀 취한 것 같았어요. 그 뒤에 아내분은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 대답들이 너무 짧았다. 너무 일정했다. 리듬이 없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때 기억을 더듬는 과정이 말 사이에 섞인다. 잠깐 천장을 보거나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앞에 붙거나. 정도훈의 대답에는 그런 틈이 없었다. 묻는 즉시 나왔다. 미리 준비한 말처럼. 이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훈은 복도 쪽으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안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복도 한쪽에 신발장이 있었고 그 위에 열쇠 2개가 놓여 있었다. 차키 하나, 현관 보조키 하나. 화장실 앞을 지나치면서 문을 살짝 밀었다. 잠기지 않았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칫솔 2개, 세면대 위에 스킨케어 제품들. 수건이 걸려 있었다. 하나만. 이재훈은 화장실 안에서 잠깐 멈췄다. 수건이 하나였다. 부부가 사는 집 욕실에 수건이 하나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강서윤이 사용하던 수건이 어딘가에 있어야 했다. 세탁 중일 수도 있었다. 수납장 안에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재훈은 이 집안에 강서윤이 존재했다는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무의식 중에 세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시선은 다시 식탁 위 휴대전화로 향했다. 베이지색 케이스? 화면이 꺼진 채 식탁 위에 놓인 그것. 이재훈은 정도훈에게로 돌아서며 물었다. 혹시 저 휴대폰이 원래 저기 있던 건가요? 아니면 누가 놓아둔 건가요? 정도훈은 식탁 위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아내가 놓고 간 거겠죠. 직접 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언제부터 저기 있었는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정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재훈은 그 침묵을 등 뒤에 남겨두고 현관 쪽으로 걸었다. 김수철이 조용히 따라붙었다. 현관문을 열면서 이재훈은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훈을 바라봤다. 소파에 앉은 남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형사들이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배웅하는 사람의 표정이 없었다. 무언가가 끝났을 때의 표정도 없었다. 그냥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이재훈은 아직 몰랐다. 복도에 나온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김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느낌 어때요? 이재훈은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내가 저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안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올라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재훈의 머릿속에서 식탁 위 베이지색 케이스가 다시 떠올랐다. 강서윤은 왜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을까? 아니, 정말로 그녀가 스스로 두고 나간 것일까? 박지연의 집은 해운대에서 차로 15분 거리 수영구의 낡은 빌라 3층이었다. 이재훈이 초인종을 누른 것은 새벽 3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다. 문은 거의 즉시 열렸다. 박지연은 잠을 자지 않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식어버린 머그컵을 쥐고 있었다.
이재훈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다. 안도인지 공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경찰이 왔다는 건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조명이 전부 켜져 있었다. 소파 위에는 담요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휴대전화가 화면을 위로 향한 채 놓여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의 공간이었다. 연락이 오기를, 무언가 달라지기를 기다리며 잠을 포기한 사람의 흔적. 이재훈은 소파에 앉았다. 김수철은 한쪽 벽에 기댔다. 어제 강서윤 씨랑 만나신 거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는 것 전부요. 작은 것도 빠뜨리지 말고요. 박지연은 머그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숨을 한번 골랐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6시에 먼저 문자를 주고받았다. 서윤이 먼저 연락했다. 오늘 시간 되냐고. 박지연은 됐다고 했다. 광안리 근처 자주 가는 와인바를 잡은 것도 서윤이었다. 두 사람은 밤 9시쯤 만나 자정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박지연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이혼 얘기요. 이재훈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오래된 얘기예요. 서윤이가 남편이랑 한동안 힘들었거든요.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부터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근데 최근에는 거의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변호사도 만나보고 있다고 했고. 재산 문제도요. 네. 서윤이가 결혼하면서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선 남편 사업에 꽤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재훈은 받아 적으며 물었다. 남편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겠죠. 서윤이가 숨기는 타입이 아니에요. 생각하면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서윤 씨 상태는 어땠어요? 술은 많이 드셨어요? 2병 조금 넘게 마셨어요. 둘이서요. 서윤이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마신 편이었는데 많이 취한 건 아니었어요. 말도 멀쩡하게 했고 걸음도 괜찮았어요. 헤어질 때 기분은요? 박지연은 잠깐 생각했다. 홀가분해 보였어요. 오히려 이혼 결심하고 나서 오히려 더 밝아졌거든요. 그날도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택시 잡으면서 나중에 다 정리되면 여행 가자고 했어요. 이재훈은 그 문장을 받아 적었다. 나중에 다 정리되면 여행 가자고. 이 여자는 그날 밤 죽을 생각이 없었다. 떠날 생각도 없었다. 앞으로의 계획을 입에 담으며 택시를 탄 사람이었다. 택시 타고 가면서 전화하셨다고요. 네. 끊고 나서 한 2분도 안 됐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서윤이 번호로. 뭐라고 했어요? 잘 들어간다고요. 엘리베이터 탄다고요. 끊는다고. 목소리는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조금 피곤한 것 같았는데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이재훈은 잠깐 펜을 멈췄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죠? 네.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안 받았어요. 처음엔 씻나보다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받고, 자나보다 했는데 아침까지 문자 답도 없고, 카카오톡도 읽지 않고 있고,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한테 연락한 건요. 낮에 한 번 전화했어요. 서윤이 못 봤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하는데. 박지연이 말을 멈췄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다. 형사님, 저 그 목소리가 계속 생각나요. 남편 목소리요? 네. 제가 서윤이 못 봤냐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재훈은 기다렸다. 나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라고 했어요. 박지연의 눈이 이재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아내가 없어진 건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라고 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찾아야겠다는 말도 없었고 그냥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18년을 같이 산 사람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평평할 수 있어요. 평평하다. 이재훈은 그 단어를 받아 적었다. 박지연은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했다. 말을 다루는 사람이 고른 단어였다. 차갑다도 냉정하다도 아닌 평평하다. 감정의 기복이 완전히 사라진 목소리.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무관심한 사람의 목소리에는 그 나름의 리듬이 있다. 평평하다는 건 리듬 자체를 지운 것이다. 의도적으로. 서윤 씨가 그 전에 남편 얘기하면서 뭔가 무서웠다거나 위협을 받은 적 있다는 얘기는 한 적 없어요. 박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요? 2달 전쯤에 서윤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도훈 씨가 자기한테 재산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고. 그 사람이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이재훈의 펜이 잠깐 멈췄다.
그래서 서윤 씨가 뭐라고 했어요? 거절했겠죠. 서윤이가 그런 거 들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그녀는 머그컵을 다시 집어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쥔 채 내려다봤다. 이재훈은 수첩을 덮었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다.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박지연에게 명함을 건넸다.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작은 것도요. 박지연은 명함을 받아주었다. 이재훈이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사님. 이재훈이 돌아봤다. 박지연은 컵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서윤이 살아있죠? 이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단어가 겹쳐 있었다. 평평하다. 그리고 재산 포기각서. 11월의 새벽 바람이 차가웠다. 이재훈은 코트깃을 세웠다. 이 사건은 이미 끝난 일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오전 수사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전체 영상을 확보했다. 이재훈은 해운대경찰서 수사 1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렸다. 파트너 김수철은 옆에서 타임코드를 수첩에 받아 적었다. 커피는 2잔째였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다. 11월의 바다는 낯빛이었다. 파도가 낮고 느리게 밀려왔다가 사라졌다. 강서윤이 로비로 들어온 새벽 1시 34분부터 영상을 천천히 감았다. 1시 37분 15층 복도 카메라. 강서윤이 1503호 안으로 사라진다. 그 이후 이재훈은 배속을 높여 영상을 흘렸다. 복도는 텅 빈 채 이어졌다. 2시 30분 새벽 3시가 가까워졌다. 38분 1503호 현관문이 열렸다. 이재훈은 재생 속도를 즉시 낮췄다. 정도훈이었다. 어두운 색 점퍼의 운동화 차림이었다. 그는 복도를 좌우로 한번 살폈다. 그 동작이 이재훈의 눈에 걸렸다. 새벽 3시에 집을 나서는 사람이 복도를 확인하는 이유는 하나였다. 아무도 없는지 보는 것. 정도훈은 복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몸을 돌렸다. 그리고 무언가를 끌고 나왔다. 대형 트렁크였다. 검은색. 대형 기내 반입 불가 사이즈보다 한 단계 큰 캐리어. 그것은 복도 바닥을 끌리듯 움직였다. 정도훈이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당기는데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무게를 버티듯 뭉툭하게 굴렀다. 이재훈은 그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화면을 확대했다. 트렁크의 측면이 팽팽했다. 내부가 꽉 찬 상태였다. 정도훈의 어깨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무게 중심이 트렁크 쪽으로 쏠린 자세. 무거웠다. 김수철이 낮게 말했다. 저거 뭐가 들었길래. 이재훈은 대답하지 않고 영상을 계속 재생했다. 정도훈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재훈은 즉시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로 전환했다. 정도훈이 트렁크를 끌고 들어서는 장면이 잡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트렁크를 벽 쪽으로 세웠다. 그 순간 트렁크가 기울었다. 정도훈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잡았다. 트렁크는 무게 때문에 스스로 서지 못하고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엘리베이터 벽에 기댔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잡고 있었다. 이재훈은 그 얼굴을 확대해서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두려움도 긴장도 초조함도 없었다. 새벽 3시에 대형 트렁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남자의 얼굴이 마트에서 카트를 미는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이재훈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공포는 공포스러운 표정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 그것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는 법이었다. 지하 주차장 카메라로 전환했다. 정도훈의 SUV는 B구역 끝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트렁크를 끌고 차량 쪽으로 걸었다. 트렁크 바퀴가 주차장 바닥에 턱에 걸렸다. 그는 멈추더니 트렁크를 들어 올리려 했다. 한 번에 올라가지 않았다. 무릎을 굽히고 두 손으로 다시 잡았다. 두 번째 시도에서 트렁크가 차량 트렁크 안으로 실렸다. 그가 등을 펴면서 잠깐 허리에 손을 짚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의 동작이었다. 김수철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면서 말했다. 트렁크 싣는데 2번 시도했고 허리 짚었으니까 최소 30kg 이상은 됐을 거예요.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SUV는 3시 14분에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재훈은 이미 어젯밤 차량 번호를 교통정보 시스템에 조회 요청해둔 상태였다. 보고서가 오전에 올라와 있었다. 그는 파일을 열었다. SUV는 부산 시내를 벗어나 남해고속도로 방향으로 향했다.
새벽 4시쯤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그리고 경남 방향으로 달렸다. 산청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온 것이 새벽 5시 20분. 이후 도로 카메라 기록이 끊겼다. 외진 곳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차량이 다시 도로 카메라에 잡힌 것은 새벽 6시 50분 산청 인터체인지 진입 장면이었다. 빠져나간 지 1시간 반 만에 다시 고속도로에 올랐다. 1시간 반. 그 시간 동안 정도훈은 산청의 어딘가에 있었다. 이재훈은 차량 이동 경로를 지도 위에 펼쳤다. 산청 인터체인지에서 카메라가 끊기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짚었다. 그 방향은 외진 산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로등도 없는 도로. 새벽 5시에 민간인이 차를 몰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곳. 김수철이 지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인적이 없는 데네요. 캠핑장도 아니고. 이재훈은 지도를 접으면서 일어섰다. 돌아올 때 영상 봤어요. 네. 6시 52분에 고속도로 타는 거 잡혔는데 차에서 내린 장면이 없어서 얼굴은 못 봤어요. 아파트 도착하고 나서는요. 김수철이 노트북을 몇 번 클릭했다. 여기요. 화면이 바뀌었다. 7시 41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다. SUV가 들어와 주차됐다. 정도훈이 내렸다. 이재훈은 그 장면에서 즉시 눈에 걸리는 것을 찾았다. 옷이 달랐다. 출발할 때의 어두운 색 점퍼가 아니었다. 밝은 색 맨투맨이었다. 바지도 달랐다. 산청에서 옷을 갈아입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정도훈은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지 않았다. 비상계단 쪽으로 걸었다. 새벽에 트렁크를 싣고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돌아올 때는 계단을 택했다. 이재훈은 그 장면에서 재생을 멈췄다. 엘리베이터에는 카메라가 있었다. 수사팀이 산청으로 내려간 것은 그날 오후였다. 이재훈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을 벗어나면서 풍경이 바뀌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낮은 산들이 이어졌고 11월의 나무들은 잎을 거의 다 떨구고 있었다. 앙상한 가지들이 흐린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김수철이 핸들을 잡고 달리는 동안 이재훈은 차량 이동 경로를 다시 펼쳤다. 산청 인터체인지에서 카메라가 끊기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1km였다. 포장도로에서 비포장 산길로 꺾이는 지점이 두 군데 있었다. 새벽 5시에 그 길로 들어갈 이유가 있는 사람. 이재훈은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뒤집어 봤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그 길로 들어갔다. 산청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 지방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풍경은 급격히 바뀌었다. 가로등이 사라졌다. 도로 양쪽으로 논과 밭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산으로 바뀌었다. 마을이 드물었다. 지나치는 집들은 불이 꺼진 채 낮에도 어두워 보였다. 김수철이 내비게이션을 끄고 이재훈이 들고 있는 경로 지도를 보며 천천히 달렸다. 여기서 왼쪽이에요. 비포장 산길로 접어들자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낙엽이 두껍게 깔린 좁은 길이었다. 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짓눌리는 소리가 났다. 길 양쪽으로 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었다. 한낮인데도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재훈은 차창을 내리고 바깥 공기를 맡았다. 흙과 낙엽 그리고 뭔지 모를 것이 섞인 냄새가 났다. 저기요. 김수철이 먼저 봤다. 산길 옆 나무들 사이로 컨테이너 하나가 보였다. 녹이 쓴 철제 컨테이너였다. 주변에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러나 컨테이너 앞쪽 잡초가 꺾여 있었다. 최근에 누군가가 지나간 흔적이었다. 이재훈은 차에서 내렸다. 낙엽 밟는 소리가 산속에서 크게 울렸다. 그는 컨테이너 쪽으로 걸었다. 잡초를 헤치고 가까이 가자 자물쇠가 보였다. 컨테이너 문이 걸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새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물쇠 주변 금속면이 최근에 긁힌 듯 광택이 달랐다. 최근에 열고 닫은 것이었다. 이재훈은 컨테이너를 돌아봤다. 뒤쪽으로 가자 드럼통이 보였다. 철제 드럼통. 200리터짜리. 컨테이너 뒤에 세워진 채 놓여 있었다. 드럼통 주변 바닥이 검게 그을려 있었다. 불을 피운 흔적이었다. 이재훈은 드럼통 가까이 서서 안을 내려다봤다. 재가 쌓여 있었다.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재. 그리고 그 사이에 탄 물질들이 뒤섞여 있었다. 드럼통 벽면 안쪽에 그을음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한 번 태운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또는 많은 양을 태운 흔적이었다. 김수철이 드럼통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냄새가 이상해요. 이재훈도 맡았다.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었다. 그 아래로 무언가 다른 것이 탔을 때 나는 냄새가 깔려 있었다.
진하고 기름진 냄새. 이재훈은 드럼통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국과수 불러요. 김수철이 전화기를 꺼냈다. 이재훈은 다시 컨테이너 앞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물쇠를 바라보면서 명예조회 결과를 떠올렸다. 이 컨테이너가 있는 토지의 명의는 정도훈이었다. 7년 전에 취득한 것이었다. 부산에서 2시간 거리 외진 산속의 땅. 별장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고. 이재훈은 7년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다. 7년 전이면 두 사람의 결혼이 9년째 되던 해였다.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형사님. 김수철이 불렀다. 이재훈이 돌아봤다. 김수철은 드럼통 옆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재훈이 가까이 가자 바닥에 떨어진 것이 보였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열에 녹아 뒤틀린 채 낙엽 사이에 박혀 있었다. 검은색이었다. 이재훈은 몸을 낮춰 자세히 봤다. 케이스 조각이었다. 휴대전화 케이스의 일부처럼 보였다. 완전히 녹지 않은 부분에 미세한 패턴이 남아 있었다. 이재훈은 장갑을 끼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 안에서 가볍게 부서질 듯 했다. 그는 증거 봉투를 꺼내 안에 넣었다. 베이지색이었다. 완전히 타지 않은 부분의 색깔이 베이지색이었다. 이재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11월의 산속은 조용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낙엽 몇 장이 드럼통 옆을 스쳐 지나갔다. 멀리서 산새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그는 증거 봉투를 바라봤다. 강서윤이 식탁에 두고 간 것이 아니었다. 식탁 위에 그 베이지색 케이스는 여기서 타버린 것의 짝이었다. 누군가 집 안에서 휴대전화를 케이스째 가져와 여기서 태우려 했다. 그러나 완전히 타지 않은 조각 하나가 드럼통 밖으로 튕겨나왔다. 낙엽 사이에 박혀 불길을 피했다. 그 작은 조각 하나가 지금 이재훈의 손 안에 있었다. 완벽한 범죄는 항상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김수철이 전화를 끊고 다가왔다. 국과수 팀 오후 늦게 온대요. 드럼통 전체 수거하겠다고요.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산길 쪽을 바라봤다. 나무들 사이로 흐린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도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파트요. 안 나왔어요. 영장 청구해요. 이재훈은 증거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며 차 쪽으로 걸었다. 정도훈은 지금 이 순간 아파트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을 것이었다. 평평한 표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로. 그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재훈은 알 것 같았다. 시간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쟤는 바람에 날아간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정도훈이 연행된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이재훈은 지하주차장 입구 옆 기둥 그늘에 서 있었다. 김수철은 반대편에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지하주차장은 형광등 불빛이 군데군데 깜빡이고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기름 냄새가 났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소리가 들린 것은 오전 8시 10분이었다. 문이 열렸다. 정도훈이 나왔다. 검은 패딩의 슬랙스 차림이었다. 손에는 차키가 들려 있었다. 걸음은 느리지 않았다. 평소의 걸음이었다. 이재훈은 그가 SUV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기둥 그늘에서 나왔다. 정도훈 씨. 정도훈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이재훈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단 한 번 깜빡였다. 다른 변화는 없었다. 턱이 굳지 않았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눈 깜빡임은 충분했다. 예상한 것과 예상하지 못한 것의 경계에서 나오는 반응이었다. 이재훈은 천천히 걸어갔다. 아내분 관련해서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요. 서에 잠깐 같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장 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재훈은 서류를 꺼내 펼쳤다. 정도훈은 영장을 바라봤다. 읽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는 차키를 손 안에서 한 번 쥐었다가 놓았다. 그리고 이재훈을 바라봤다. 가죠. 취조실은 해운대경찰서 2층이었다. 형광등 하나가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다. 회색 벽 철제 의자, 고정된 테이블. 정도훈은 의자에 앉았다. 이재훈은 맞은편에 앉았다. 김수철은 뒤에 섰다. 테이블 위에는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재훈은 그 파일을 열지 않았다. 그냥 테이블 위에 두었다. 정도훈의 시선이 파일로 갔다가 이재훈에게 돌아왔다. 변호사 부를게요. 그러세요. 연락하시고요. 이재훈은 물 한 잔을 밀어줬다. 정도훈은 받지 않았다. 변호사가 도착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그 1시간 동안 정도훈은 취조실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이재훈은 나가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아 파일을 조용히 들여다봤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이재훈은 가끔 시선을 들어 정도훈을 바라봤다. 정도훈은 벽을 보거나 테이블을 보거나 했다. 이재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보지도 않았다. 변호사가 들어왔다. 40대 초반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다. 그는 의뢰인 옆에 앉아 귓속말을 했다. 정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훈은 파일을 펼쳤다. 11월 몇일 새벽 3시 8분에 자택을 나오셔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짐을 실으셨죠? 네. 그때 가지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트렁크요. 트렁크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캠핑 장비요.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에서 사진을 꺼냈다. CCTV 캡처 사진이었다. 트렁크를 차량에 싣는 정도훈의 모습.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2번 들어 올리셨네요. 정도훈은 사진을 바라봤다. 무거웠으니까요. 캠핑 장비가 그렇게 무거웠습니까? 네. 이재훈은 다음 사진을 꺼냈다. 산청 도로 카메라에 잡힌 SUV의 이동 경로였다.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산청까지 가셨더라고요. 캠핑 자주 가는 곳이에요. 새벽 5시예요. 잠이 안 와서요. 이재훈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사진. 산청 산길 입구 카메라에 잡힌 차량이었다. 1시간 반 동안 거기 계셨습니다. 캠핑하다 왔죠. 텐트 없이요? 정도훈의 시선이 테이블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그냥 공기 쐬고 온 거예요. 이재훈은 다음 사진을 꺼냈다. 귀환 당시 지하주차장 CCTV 캡처였다. 출발할 때와 달라진 옷차림. 이재훈은 사진 위에 손가락을 짚었다. 옷이 바뀌었네요. 정도훈은 사진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덥기도 하고 거기서 갈아입었어요. 새벽 5시 산청에서 캠핑도 아니고 공기 쐬러 가셨다가 더워서 옷을 갈아입으셨다는 거죠.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의뢰인이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재훈은 변호사를 바라봤다가 다시 정도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파일에서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이재훈이 직접 찍은 것이었다. 산청 산길 컨테이너 뒤편의 드럼통, 그을린 바닥, 그리고 증거봉투에 담긴 베이지색 케이스 조각.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정도훈의 눈이 사진에 고정됐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다. 이재훈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마와 눈 사이의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수축했다. 0.3초였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 15년이 만들어낸 눈이 그것을 읽었다. 이 컨테이너 선생님 명의 토지에 있는 겁니다. 정도훈은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드럼통에서 제가 나왔어요. 국과수에서 분석 중입니다. 침묵. 그리고 이 케이스 조각, 드럼통 옆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재훈은 손가락으로 베이지색 조각 사진을 짚었다. 아내분 휴대전화 케이스 색깔이 베이지색이었죠? 취조실이 조용해졌다. 정도훈은 사진을 바라봤다. 변호사가 다시 무언가 말하려고 몸을 움직였다. 그런데 정도훈이 먼저 손을 들었다. 변호사를 멈추는 동작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재훈과 눈이 마주쳤다. 정도훈의 눈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버티던 것이 아니라 유지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표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깊은 곳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닫았다. 변호사가 그의 팔을 건드렸다. 정도훈은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재훈은 파일을 닫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의자를 밀고 일어서면서 사진들을 천천히 파일 안으로 넣었다. 그는 정도훈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테이블을 내려다보는 남자의 얼굴은 아까와 달라져 있었다. 평평하던 것이 마침내 조금 꺼져 있었다. 이재훈은 취조실 문을 열었다. 폭도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은 사흘 뒤였다. 이재훈은 오전 내내 다른 파일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 11시 17분에 전화가 왔다. 국과수 법과학부 담당 연구원이었다. 이재훈은 전화기를 들고 복도로 나갔다. 드럼통 내부 잔재물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목재연소 잔재물과 인화성 물질 잔재물이 혼합되어 있었고요. 그 외에 인체 유래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이재훈은 복도 창문 앞에 섰다. 뼈입니까? 네. 고온 연소 후 파쇄된 상태의 소편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가장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던 조각은 길이 2.3cm였고 부위는 손가락 원위 지골로 추정됩니다. 손가락 끝마디. 이재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에 해운대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낮게 밀려오고 있었다. DNA 추출 가능합니까? 고온 연소 시료는 DNA 손상이 심합니다만 이번 건은 온전한 소편이 남아있어서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다만 연구원이 잠깐 멈췄다. 다만요. 베이지색 케이스 조각에서 지문 부분 잔재가 나왔습니다. 열 변형이 있었지만 내부면에서 피지 성분이 검출됐고 거기서 피부 세포 잔재를 확보했습니다. 이쪽이 DNA 감정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재훈은 전화를 끊고 잠깐 폭도에 서 있었다. 손가락 끝마디. 강서윤은 드럼통 안에서 타버렸다. 정도훈은 4시간 동안 불을 피웠다. 장작을 넣고 휘발유를 부었다.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다. 사람이 탈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뼈였다. 그것도 고온에서 결국 재로 변한다. 정도훈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4시간은 그것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손가락 끝마디 하나가 남았다. 불길이 닿지 않는 구석에 밀려났거나 드럼통 내부 구조물에 걸렸거나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 2.3cm짜리 뼈 조각 하나가 지금 이재훈의 손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김수철이 눈으로 물었다. 이재훈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뼈 나왔어요. 사무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DNA 감정 결과는 닷새 뒤에 나왔다. 베이지색 케이스 내부면에서 확보한 피부세포 잔재의 DNA와 강서윤의 친언니로부터 채취한 혈액 샘플의 DNA를 대조한 결과였다. 이재훈은 감정서를 받아 첫 줄을 읽었다. 목의 DNA 일치. 강서윤이었다. 이재훈은 감정서를 덮고 잠시 앉아 있었다. 창밖은 흐렸다. 며칠째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다. 그는 감정서를 다시 펼쳤다가 덮었다. 무언가를 더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거기에 적힌 것이 사실이었다. 강서윤은 그 드럼통 안에 있었다. 정도훈이 4시간 동안 불을 피웠지만 완전히 지우는 데는 실패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실로 걸었다. 담당 검사는 보고를 받고 영장을 검토했다. 이재훈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검사가 서류를 읽는 동안 기다렸다. 검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그날 오후 정도훈은 구속됐다. 그는 수갑을 차고 해운대경찰서 복도를 걸었다. 이재훈은 그 옆에서 걸었다. 정도훈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면서 정면을 바라봤다. 표정은 없었다. 취조실에서 처음 균열이 생겼던 순간과 달리 다시 평평해진 얼굴이었다. 그 평평함이 이재훈에게는 다르게 읽혔다. 버티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어딘가에 도달해버린 사람의 표정이었다. 영치실 앞에서 정도훈이 멈췄다. 이재훈도 멈췄다. 정도훈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드럼통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뼈가 나왔죠. 정도훈은 진술도 질문도 아닌 방식으로 말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투였다. 이재훈은 그를 바라봤다. 정도훈의 눈이 처음으로 아래로 내려갔다.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어딘가 아래의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태워도 안 없어지네요. 이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도훈은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이재훈은 닫힌 문을 잠깐 바라봤다. 태워도 안 없어지네요. 그 말이 폭도에 남았다. 이재훈은 돌아서서 걸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박지연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서윤이 살아있죠.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나왔던 새벽이. 그는 계단 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다. 대답해줄 수 없는 질문이 있었다. 그것이 형사라는 일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검찰 송치 차량 안에서 정도훈이 입을 열었다. 담당 검사에게 전화가 왔고 이재훈은 그 내용을 문자로 받았다. 자백했습니다. 이재훈은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흘러갔다. 11월의 거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신호등이 바뀌었다. 이 도시의 어느 아파트 1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 채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이재훈은 창밖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다.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 도시의 밤은 늘 이런 식이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도훈의 자백은 길지 않았다. 검찰 송치 차량 안에서 그는 담당 검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을 꺼내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변명도 해명도 울음도 없었다. 그 네 글자는 차량 내부의 공기를 바꾸지 않았다. 창밖의 풍경도 달라지지 않았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러갔다. 그러나 그 네 글자 안에는 한 사람의 삶이 통째로 들어있었다. 그날 밤은 이렇게 시작됐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강서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술 냄새가 먼저였다. 정도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은 켜져 있었다. 그는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어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사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강서윤은 코트를 벗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남편을 봤다. 당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첫 마디였다. 인사도 아니었고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떠오른 것을 내뱉는 사람의 말투였다. 술 기운이 섞여 있었지만 발음은 분명했다. 정도훈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18년 동안 내 돈으로 버텼잖아. 내 부동산이 없었으면 사업이고 뭐고 다 날아갔잖아. 정도훈은 주방 쪽으로 걸었다. 물을 마시려 했다. 아내의 말을 등 뒤로 흘리려 했다. 18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들리지 않는 척, 닿지 않는 척.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다. 당신 같은 인간이랑 살았다는 게 창피해. 이제 다 정리할 거야. 변호사도 만났어. 내 목 다 받아낼 거야. 정도훈은 물컵을 내려놓았다. 돌아봤다. 강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코트를 입은 채 핸드백을 어깨에 걸친 채. 술기운으로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 안에 있는 것이 경멸이었는지, 피로였는지, 혹은 오래 쌓인 것이 터진 것이었는지 정도훈은 나중에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그냥 걸어갔다. 아내 쪽으로. 이후의 일은 짧았다. 그의 손이 아내의 목을 잡았다. 아내가 핸드백을 떨어뜨렸다. 핸드백 안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나왔다. 강서윤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다. 손톱이 그의 손등을 핥히었다. 정도훈은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다. 서윤의 발이 식탁 다리를 쳤다. 식탁 위에 물컵이 흔들렸다. 그리고 멈췄다. 모든 것이? 정도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내린 채.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서 경멸도 피로도 오래된 것도 전부 사라져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다. 정도훈은 일어섰다. 그는 그 순간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를 생각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지워야 하는가? 그 계산이 시작된 순간부터 그의 얼굴은 다시 평평해졌다. 박지연이 전화기 너머로 느꼈던 그 평평함. 이재훈이 새벽에 현관문 앞에서 마주쳤던 그 평평함.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었다. 무너진 것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표면이었다. 그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트렁크를 꺼냈다. 7년 전 산청 땅을 살 때부터 그 컨테이너는 있었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는 스스로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지하 주차장까지의 동선, 산청까지의 도로, 드럼통에 장작을 넣고 휘발유를 붓는 손, 불길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눈. 4시간. 그 시간 동안 정도훈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자백에서도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부분에서 입을 다물었다. 완전히 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재판은 이듬해 봄에 시작됐다. 법정에서 정도훈은 처음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정면을 바라보며. 피해자 측 변호인이 증거를 제시할 때도 검사가 구형을 낭독할 때도 그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방청석에는 박지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선고가 나오는 순간 눈을 감았다. 징역 22년.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다. 정도훈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교도관이 다가왔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정 문을 나가는 순간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박지연은 법정 박복도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다. 이재훈이 그 옆을 지나치다 멈췄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 얼굴에는 안도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냥 오래된 것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수고하셨어요. 이재훈이 말했다. 박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윤이가 그날 밤 저한테 전화했을 때요. 네, 엘리베이터 탄다고 했잖아요.
들어간다고. 끊는다고. 이재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들어간다고. 폭도는 조용했다. 법정 안에서 다음 사건 준비를 하는 소리가 낮게 들렸다. 이재우는 박지연 옆에 잠깐 서 있다가 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사건을 처음부터 떠올렸다. 엘리베이터. 식탁 위 베이지색 케이스. 새벽 3시의 트렁크. 산청 산길. 드럼통. 2.3cm의 뼈조각. 그리고 재판장의 목소리. 형사생활 15년 동안 그는 수십 개의 사건을 닫았다. 사건은 선고로 끝났다. 파일은 보관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끝인 적은 없었다. 박지연의 귀에 남은 목소리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15층 폭도를 떠올리는 사람들처럼 어떤 것들은 태워도 없어지지 않았다. 정도훈이 4시간 동안 불을 피우면서 몰랐던 것이 그것이었다. 불이 닿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손가락 끝마디 하나, 베이지색 케이스 조각 하나, 그리고 새벽 1시 30 몇 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백을 고쳐주던 여자의 뒷모습. 그것들은 제가 되지 않았다. 해운대 아이파크 B동 15층. 그 집에는 지금도 아무도 살지 않는다. 폭도 끝 1503호 앞은 늘 조용하다. 이따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바람이 폭도를 스치고 낮은 간접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비춘다. 늦은 밤 그 층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가끔 걸음을 빠르게 한다.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1503호 앞을 지날 때 등이 서늘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집에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15층이다. 폭도는 조용하다. 그리고 그 끝에 1503호의 문은 오늘도 닫혀 있다.